더뉴스 2부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두 번째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했습니다. 재정 지출을 절감해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투입하겠다면서 엄중한 상황 극복을 위해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는 손팻말 시위를 벌이며 대통령 시정연설에 전면 불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책무를 져버렸다고 맹비난에 나서서 여야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검찰은 어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문서 파일을 분석하면서 불법 자금 사용처 추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 부원장은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지만 유동규 전 성남도시 개발공사 본부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만 명대로 하루 만에 3배로 늘어났습니다. 다음 달 7차 유행이 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는 내일 2차 개량 백신 도입 등 동절기 예방접종 확대 계획을 발표합니다. 갑질, 횡령 등의 논란이 일었던 새마을금고에서 이번에는 부실, 특혜 대출 정황이 YTN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대출 실적을 높이려고 포토샵으로 감정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파악돼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리시 스넥 영국 총리 내정자가 오늘 국왕을 아련하고 공식 취임합니다. 인도계 이민자 가정 출신의 스넥 내정자는 영국 역사상 첫 유색인종 총리이자 210년 만에 최연소 총리직에 오르게 됐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네, 더정치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속어 논란 사과와 대장동 특검 수용 요구에 대한 응답 없이 국회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저렇게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제1야당 의원들의 불참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민주당 의원들은 이렇게 본회의장 밖에서 야당 탄압 중단하라는 피켓을 들고 항의를 했고 윤 대통령은 반쪽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경제 안보 극복에 여야가 따로 없다면서 국회 협력이 절실하다고 했지만 박홍근 원내대표는 야당 탄압의 협치 파괴로 입법부를 부정하면서 시정연설로 기만하지 말라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야당 탄압 중단, 피켓을 들고 나온 이재명 대표도 정치가 사라지고 폭력만 지배하고 있다면서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국회 의무를 저버렸다면서 개인 문제는 법에 맡기고 민생에 집중하라며 공세를 폈습니다. 두 사람의 오늘 발언을 듣고서 더 정치 풀어가겠습니다. 정상적인 정치를 거부하고 국민과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정치 도의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것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이 뒤따를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런 방식으로 야당을 말살하고 폭력적 지배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면 이제 우리는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특권이라도 되는 것처럼 정치 사안과 연결지어 보이콧을 선언하는 것은 너무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 법상 의무마저도 책무마저도 버리는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표 개인의 법적 리스크를 온 당이 디펜스하면서 정치를 파행으로 몰고 갈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는 개인이 해결하도록 맡겨놓고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처리되도록 맡겨두고 국정 현안, 민생 문제에 집중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검찰의 사정정국 속에 여야 관계가 저렇게 급냉하고 있고요.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 불참하면서 향후 예상되는 전개될 예산국회에서는 강대강 대치가 전망이 됩니다. 오늘의 전국 현안을 백승주 전 국민의힘 의원,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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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다 국회의원 지내셨으니까요. 대통령 시정 연설에 제1야당이 불참하는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자, 국회의원 지내셨으니까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보시기. 사실 뭐 국민들에게도 송구스러운 모습이죠. 네. 물론 과거에 2019년 추경안 때 정세균 총리가 대독하는 추경안 시정연설에서 자유한국당이 아. 들어오지 않았던 적이 예,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오신 그 시정연설을 불참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고요. 처음이고요. 예, 예. 그래서 이것은 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있었다라고 생각들고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대통령께서 미국 캐나다 순방길에서 여러 가지 어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런 말하자면 홍보 수석을 통해서 네. 마치 우리 국회에 대해서 질타 욕한 것처럼 그렇게 보연 부분은 예. 편안하게 대통령이 귀국하시자 마시자 그냥 편안하게 본의 아니게 그런 식으로 보여졌다. 네. 그렇게 만약 뭐 국회의원들께서 만약 노하신다면 참 뭐 유감스럽게 생각하다 한마디만 하셨어도 아. 이런 정국은 안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욕설 논란 관련해서 사과만 했으면 네. 시정연설에 그리고 참석할 설령 뭐 예정이었습니까? 아니 예. 설령 지금 이와 같은 민주당의 피켓 시위와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여론은 훨씬 민주당 쪽에 불리해졌다고 보여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물론 이것이 민주당한테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네. 국민들의 일부는 대통령도 좀 너무했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왜 이렇게 정부가 어렵게 꼬아가냐. 그렇군요. 그리고 본인은 예. 오셔서 강력하게 협조를 국회에 요청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네. 그야말로 협조에 대한 당사자는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건 또 적절하지 않다. 그렇군요. 그렇게 봤습니다. 예, 비서관 논란 사과 정도는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김명주 의원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예. 백순주 의원님은요. 예, 김진표 의장이 오늘 좋은 말 했어요. 참 부끄럽다. 네. 우리 참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여야의 하긴 모습이 다 부끄럽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 야당이- 국회의 모습이 국회 그렇죠. 전체 국회의 모습이 모습이 부끄러운 부끄럽다는 거죠. 뜻이죠. 예. 그 지금 대통령이 비속어 사용 논란에 대해서 사과했더라면 참석했을 텐데 이런 주장은 그것도 우리 국민이 다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국민을 왜 참석 안 했는지는 지금 민주당의 그 구성원에 대한 사법 절차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특히 예. 민주정책연구원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하니까 거기에 대한 강력한 반발로 이렇게 불참한다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또 한참 전에 일인 비속어에 대한 사과 문제인지 또 특검을 수용 안 해서 불참한다. 네. 이것도 국민을 좀 속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 국회법에도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국회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국회법에도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대통령 행정부가 시정연설을 하면은 예. 예산에서 시정연설을 듣도록 되어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국회가 다른 분야는 다 세계 정상을 치렀는데 우리 국회가 너무 세 차례 또 집권 경험이 있는 민주당이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국회법 84조 1항에 나온 네. 이야기인데요. 예산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 연설을 듣는다라는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네. 뭐 국회법을 가급적이면 지키는 게 좋죠. 네. 그러나 어쨌든 실제로 뭐 대통령의 그 시정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상황에 안 듣는다 뿐이지 예. 전체 뭐 다 프린트아웃돼서 모두가 다 안에서도 또 예, 사실은 예. 국회의원들 아시다시피 본회의장에 항상 안 앉아 있다고 욕을 먹습니다만 사실은 다 생중계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큰 틀에서 그런 부분조차도 아, 예. 이제는 좀 현실적으로 영국 국회나 이런 데 가보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맞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주호영 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이냐 이제 사법 영역에 놔두고 민생에 집중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또 박홍근 원내대표의 말을 듣고서 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새 정부의 첫 국회 시정연설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제1야당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절대 다수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그 입법권을 당대표의 범죄 은폐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 사과라는 단어는 머릿속에 안 들어와 계신 모양이죠. 협치는 스스로 본인이
없다라고 단언하신 거 아닌가요? 더 원내에서 강력하게 예산과 법안을 가지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해 가야죠. 박홍근 원내대표가 협치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협치란 단어는 안 들어갔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국회 협력이 절실하다라는 표현으로 대신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정진석 위원장 이야기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가 임계점을 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예, 국회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말 속에는 167석의 그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167석의 힘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독재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167석을 앞세워서 방탄 국회를 지금 운영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사과 문제 나오는데 결국은 민주당 구성원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수사 중단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국회 의석을 다수 의석을 가지고 수사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 그리고 지금 예산을 이야기하고 입법권을 이용해서 새로운 정부 6개월 허니문 기간이거든요. 6개월도 안 지난 정부의 국정을 발목을 잡는 것은 정말 167석을 악용하고 있다. 이런 인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수사 중단이라기보다는 야당 탄압을 중단하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고요. 그리고 원내에서 강력하게 예산과 법안을 갖고 이제 권한을 행사하겠다라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예산안 심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글쎄요, 이제 예산안 심사를 할지 안 할지부터가 11월 말까지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는데 그게 실제로 보면은 이제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준용 예산을 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안 그래도 경제 전체가 굉장히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는 대외적인 변수가 높아지는데 실제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젖줄일 수도 있거든요. 적재적소에 예산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위기도 극복할 수 있고요. 약자층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내관을 지고 있는데 과연 민주당이 저 말은 그렇게 하지만 과연 끝까지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인지 또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대통령과 여당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야당이 이제 제일 야당이지만 또 국회에서 다수당이기 때문에 물론 책임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국정운영에 큰 책임은 또 여당이 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예산안을 이제 심의도 안 할 수 있지만은 또 끝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와 새롭게 시작하려는 사업을 전혀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는데 그 헌법기관이나 법정기구들에 대한 유지 운영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쓸 수 있고 또 약속을 이행해야 되는 예산도 쓸 수 있고 그 대신에 또 새로운 예산을 또 연부식이라 그러는데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들을 할 수 있는데 새로운 그 사업들을 전혀 할 수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가 의미심장한 협치가 아니고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경고를 날렸거든요. 예산 권한을 가지고 국민이 부여한 예산 권한을 가지고 강력히 투쟁하겠다는 이야기는 예산안을 지렛대로 해서 국정 운영에 대해서 최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여당이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뭐 서로가 그래도 대화를 나누고 어느 정도 여유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김영준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협치, 협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정 운영에 대해서 여야가 계속 긴밀하게 의논해야죠. 의논해야 되는데 지금 잘못된 관행에 대한 집착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수사와 관련된 것은 윤석열 정부는 이전의 정부들하고 좀 달라요.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 문건 관련해서 수사를 진두지휘했거든요. 모든 수사 자료를 제출해라. 특별하게 하명을 했다고 수사를 하라고. 개헌법 문건이 발견됐을 때 인도 출장 중에도 수사를 하라고 하명을 하고 그 수사 지시에서 수사진이 움직이는 청와대 캐비넷에서 나왔다는 그 문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국방부에서 나왔던 문건.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경험과 지금 철학을 봤을 때는 대통령이 수사를 빨리 해라, 천천히 해라 말아라 할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지금 정부 여당에서 더 이상 양보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없는 겁니까 전혀? 지금? 수사와 관련해서는 현 정부가 저도 관계자들 좀 만나봤지만은 수사를 뭐 속도를 완급을 조절한다든지 또 하고 안 하고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든지 대통령이 전혀
관여할 의사도 없고 관여할 권한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달라진 세상을 민주당이 인식해야 되는데 이걸 계속 이전 정부의 어떤 그런 관행을 믿고 이거 수사하는 거 민주정책연구원 수사 지금 시작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대통령의 허락하에 대통령이 지시해서 하고 있다는 오해를 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빨리 벗어나야 협치가 가능하다 봅니다. 야당에서는 이게 야당 탄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법 앞에 모두 평등하기 때문에 수사받을 것을 또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은 뭐 민주당이 그런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사실은 좀 과하다고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시점에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그 향하는 김용이라든 정진상 하나하나 유동규 수사가 옥죄고 오고요. 또 하나는 서욱, 김홍희 이런 어떤 전 정권에 대한 부분이 있고 장관들. 노영민 비서실장 소환했고 그러니까 전방위로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다. 이게 대통령 허락 없이 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그렇지 이건 누가 대통령이 시켰을까 협치 이렇게 의지가 있느냐 이런 의문을 그러니까 품게 된다. 이것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이런 걸 시켰겠습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혹을 살 수 있는 조절이 오히려 안 되니까 사실 역설적인 거예요. 옛날에는 너무 심하면 야야 좀 천천히 해라 그런 말을 했을지도 모르는데 그것도 불법입니다만은 지금은 오히려 대통령의 입장이 더 어렵다고 봐요. 컨트롤 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은 엄청나게 속도를 내고 그냥 법 앞에 평등인데 때려잡는데 국민들이 보았을 때는 과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야당 인사에 대한 수사를 야당 탄압이다. 또 그 민주화 시절은 그 이야기가 통했어요. 사실 그런 측면이 있었지만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서 플레이 벗어나야 된다. 지금 또 국회 그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하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면 피켓팅하고 이래서 야당이 엄청나게 탄압하고 있다. 국민관계 투쟁하겠다. 국민들이 탄압받는 야당 편에서 달라. 이렇게 호소하는 이런 플레임을 거는데 국민들은 그게 안 따라갈 겁니다.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 경우에도 민생경제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자가 가장 고통받고 있고 그 약자를 위한 여러 가지 예산 편성을 하겠다. 이런 데 대해서 서민 경제 부분에서라도 뭐 투쟁하는 건 투쟁해야 되죠. 정당의 어떤 명분이 있으니까 투쟁하더라도 이 여러 가지 예산안에 대해서는 밀도 있게 약자를 위한 제가 어떤 예산 보기에도 편성을 해야 이제 된다. 그런 입장은 서서히 좀 부드럽게 변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수사의 진전에 따라서 계속 생트집을 잡는다라고 느끼게 되면 더 이상 이 프레임을 가져가고 싶어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민심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군요. 야당에 대한 지지율도 떨어질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도 어쨌든 2, 3일 전에 어떤 대오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루아침에 대통령이 오신다고 풀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셔도 좋을 것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어제 이제 민주당에 있는 민주연구원 김용 부원장 사무실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닷새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엿새 전이었는데 그때 19일 때하고 또 어제하고 좀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막지는 않았거든요. 사실은 적극적으로 막기보다는 잘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막을 타이밍이 없었다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렇군요. 또 한편으로 보면 주철현 의원이 매우 잘못된 발언을 하셨죠. 뭐냐면 거기에 있었겠냐 이미 치웠지 하지만 이미 치웠지. 이미 그때 압수수색이라고 하면 정말 정광석화처럼 해야 되는데 한번 왔으면 이미 다 치울 수도 있는 그 시간 뒤에 들어온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리고 또 민주당의 항변처럼 거기에 고정적인 자리도 없었고 불과 한 부분적으로 한 2-3시간 왔다 갔다 했을 정도에 뭐가 본질적으로 있었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여주기식이다 이런 비판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저도 경험을 해봤어요. 지난 20대 국회 때 패스트 트랙 때문에 우리가 많은 고발 당하고 또 민주당이 고발을 직접 하고 시민단체 고발도 했는데 1차 민주정책연구원을 수사하러 압수수색하러 들어갔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질의 대답을 통해서도 공무집행 방해죄로 검토할 수도 있다. 또 시민단체 고발까지 했어요. 어제 관련해서 압수수색 방해 관련해서 시민단체가 또 민주당 의원들을 고발했나 보더라고요. 그런 문제들은 구차해서 그걸 내놓을 수는 없지만은 그런 분위기도 사회적 분위기들도 그 2차 압수수색 때 민주당 의원들의 행동과 선택을 좀 제약하고 위축시키지 않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당 내에서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그 서른 의원이 이런 사태 올 줄 알았다라는 발언 이후에 일부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의원들은
여전히 지금 정부의 이런 수사, 이거 야당 탄압, 이거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 강한 거죠. 이제 겉으로는 뭐 단일 대우를 형성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야당 탄압이라는 목소리의 하나로 개를 같이 한 방향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지만 네. 다선 의원 중심으로는 좀 관망세가 많아지는 부분이고요. 이거 아. 정말 왜냐하면 일부 몇 사람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의 측근의 어떤 부패 범죄, 예. 뭐 토착 비리 이런 것들을 당 전체가 이런 이미지를 가져가는 게 아. 부담스럽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고 그렇군요. 그러면 유동규의 발언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가를 검찰이 만약에 네. 드러낸다면 그럴수록 이재명 리더십은 굉장히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군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강경하게 야당 탄압이라고 하는 주장을 하기 어려운 지점도 생길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예. 보여집니다.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금 작심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작은 돌을 던졌는데 지금 이제 큰 돌도 더 큰 돌도 본인이 던질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이 여당에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발언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8억이 작은 돌인지 모르겠습니다. 8억보다 더 큰 뉴스를 또 이야기할지 모르겠는데 예. 유동규 씨가 나와서 쭉 이야기하는 걸 보면 1년간의 감옥 생활은 그건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네. 그 속에 하루에도 생각이 몇천 번 바뀔 텐데 지난 과거 또 현재 미래 자기 인생을 생각하면서 진실을 알리는 쪽으로 마음을 잡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유동규라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0년부터 해서 한 22년 정도 인연이에요. 예. 그 2010년부터 성남시장을 했는데 아마 성남시장 이후에도 계속 아주 밀착된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 이재명 대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유동규 씨의 어떤 하나하나의 그 발언들이 폭로들이 하나의 그 증거로서 국민들에게 느껴질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은 이재명 대표에게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그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작심 발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글쎄요, 굉장히 그 증폭될 가능성이 많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측근의 개인 비리 뇌물죄 형식으로 가야 되는데 원래는 그런 명목으로 잡혀 들어갔단 말이에요. 유동규든 뭐 남욱이든 그런 아직까지 수사가 예. 이재명 대표와 연관성이 있다든지 네. 아니 뭐 당하고 관계가 있다든지는 전혀 나온 건 없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현재 유동규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증거 대선 자금 수사 이렇게 본질의 병행이 확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거는 개인 측근 비리가 아니라 민주당의 대선에 대한 큰 파열음이 있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 네. 그 사유 영장에 이제 적시가 됐죠. 네. 대선 그래서 자금 그런 관련해서. 부분은 당내에서도 큰 파열음이 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예. 하는 측면이 있고 이재명 대표를 겨누고 있다는 걸 숨기지 않는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네. 유동규 씨가 그런 데 대한 더 이렇게 검찰의 손을 들어주는 처음에는 그런 민주당에서 포지션으로. 회유 협박 가능성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예. 그 해외 협박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했던 근거가 사실은 이제 변호사 접견을 피하고 있다. 아, 예, 예. 이제 그런 데인데 실제로 보면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유동규 씨가 가만히 보니까 변호사 접견을 하니까 이거의 기밀이 다 이재명 대표한테 간다. 자기가 더 불리해진다. 이런 판단으로 해서 그 일정 순간 지나서는 변호사를 같이 대동하지 않는 식의 변화. 네. 그 변화를 검찰이 어떻게 이끌어 왔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심각한 건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유일하게 기소된 부분이 허위사실 유포 아닙니까? 지난 대선 과정에 선거법 위반 선거법 관련해서요? 위반해서 예.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인데 그 부분에 김문기라는 사람을 모른다고 했는데 네. 지금 유동규 씨가 나와서 모를 리가 없다고 계속 증언을 하거든요. 이 선거법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스모킹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예.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물어야 될 돈이 434억을 네. 전부 대선에서 받았던 걸 도로 내야 되기 때문에 당 재정도 완전히 파탄에 이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이 유동규 씨의 그 발언 하나하나가 정말 잠이 안 오는 발언들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관련해서 김혜영 전 최고위원인가요? 민주당 단일 대우 이야기하면서도 그러한 단일 대우 특정인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한 단일 대우는 동의할 수 없다 이 발언을 했잖아요. 네. 이 발언에 대해서 당내에서 뭐 비판 여론도 많은 것
같은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드러나기에는 지금 현재 당이 말하자면 하나 이재명 대표라는 구심을 통해서 하나 돼야 되는데 그렇게 구심 자체를 원색적으로 공격하는 데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고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소리는 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어떤 지금은 뭐 소수 의견일지는 모르지만 그런 의견들도 많이 힘을 얻어갈 수도 있다. 계속 연일 예영 최고가 또 반박하는 내용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갈수록 굉장히 경론이 아, 뭐 더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국정감사가 벌써 이제 마무리가 그렇습니다. 됐잖아요. 예. 예. 근데 과거 이제 국정감사를 보면 큰 사건들도 많이 터지고 국감 스타도 나오고 또 파장도 커지고 그런데 이번 국감은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았고요. 오히려 여러 가지 뭐 막말, 정쟁 이야기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어제는 이제 법사위에서 김무겸 의원, 한동훈 장관과 주고받은 설전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설전을 보고서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김앤장 변호사 30명 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저기서 제가 노래를 부르고 동백 아가씨를 했다고요? 3시 넘어서? 혹시 그 스토킹의 배우가 김의겸 의원이십니까?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저는 다 걸게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직 포함해가지고 제가 뭘 앞으로 어떤 주의 종직이라든가 뭐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제 부인하는 겁니다. 청담동에 있는 그 고급 바에 가지 않았다. 거긴데 김무겸 의원은 이제 어디서 전에 들은 것 같은데 그 안에 윤석열 대통령도 왔었다는 겁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예. 이제 뭐 7월이면은 몇 개월 전이에요. 예, 뭐 7월 19일인가요? 보니까 요일이 화요일 저녁이던데 네. 이제 어쨌든 그걸 뭐 이세창인가 전 뭐 자유총연맹 뭐 총재께서 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분의 녹취가 틀어지는 거 보지만 끝까지 보니까 그분도 부인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어떻게 뭐 대통령의 자리를 내가 예. 어떻게 만들 수 있냐 하는 거고 예. 또 하나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설령 대통령이 노래 한 곡 부르고 싶어도 저렇게 예. 김앤장 변호사 30명 앞에서 부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 오히려 어딘지 모르게 조용한데 혹은 또 하나는 장관은요. 네. 장관 관용차를 타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관용차를 돌려보낸다. 일지, 아. 기사 예. 이렇게 만약에 국감에 정인 채택을 해서 팩트 체크를 해야 돼요. 네. 그런 의미에서 너무 부실한 의혹을 던지는 것은 오히려 또 지금 하필 이 김의겸 의원이 민주당 대변인입니다. 민주당 대변인이 갖고 있는 신뢰도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예, 의미에서 예.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정치인은 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가 죽었다는 부고빼로 다 좋아한다 하지만 너무 심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말고식 저는 김의겸 의원은 개인이 아닙니다. 네. 정부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을 했고 또 국회의원이시고 민주당 대변인,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시기 때문에 그런 말이 허무맹랑하고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그 소속했던 모든 기관의 그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어떤 신뢰도를 붕괴시킵니다. 문재인 정부를 모셨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모셨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명예훼손되는 거예요. 이 한동훈 장관은 지금 이번에는 좀 달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뭐 한동훈 장관은 아무런 그걸 안 하더라도 네. 정말 뭐 시민단체에서 또 고발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김앤장이라고 하는 기관에서도 문제제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실제적으로 보면 또 그 언급돼 있는 이세창이라는 분 자체도 나는 본인의 그런 의지가 상관없이 왜곡돼서 전달됐다라고 예. 하는 것은 단순히 면책 특권의 범위를 뛰어넘고 있다. 네.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백승조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마을
새마을금고의 한 본점에서 담보 가치를 조작해 대규모의 대출 실적을 올린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더 많은 대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담보가 되는 화물차 가격을 포토샵으로 시세보다 높게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조작은 수년 동안 이뤄졌고 중앙회에서 상까지 받았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A 운수회사는 2014년식 14.5톤짜리 화물차를 담보로 서울 명동 새마을금고 본점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엔 비슷한 차량 시세가 7,500만 원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가 감정평가서에 첨부한 해당 사이트 캡처 사진엔 차량 시세가 8,800만 원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또 다른 업체를 대상으로 한 화물차 담보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14년식 11.5톤 화물차 시세는 6,590만 원인데 감정평가서엔 8,500만 원으로 가격 부분만 다릅니다. 또 다른 화물차 역시 감정 서류 가격이 사이트보다 2천만 원이나 높게 차이납니다. 담보 가치를 깎아도 문제지만 반대로 올린 이유는 뭘까? 새마을금고 화물차 담보대출은 차량 감정액의 60%까지 대출할 수 있습니다. 담보로 잡힌 차량 감정 평가를 위해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올라온 차량 시세를 비교합니다. 그런데 금고 측이 대출 가능 한도를 높이려고 포토샵이나 그림판으로 사이트 가격을 위조한 겁니다.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 있는 시세표를 출력을 하고 그림판으로 옮긴 다음에 금액 부분을 수정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렇게 시세를 조작해가지고 대출 한도를 더 많이 지급을 해드렸고요. 결국 새마을금고의 주력 사업인 화물차 담보대출 실적을 높이려고 담보 가치를 허위로 올린 거로 보입니다. 심지어 특정 운수회사나 지인이 원하는 수준으로 대출해주기 위해 감정가를 더 높게 쳐준 일종의 특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금고에서는 대출금이 많이 지급이 돼야 이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수익적인 면에서는 더 이익이었습니다. 이 업체한테 조금 더 다른 업체들보다 대출 한도를 좀 더 많이 해서 고객 유지를 했습니다. 이 같은 감정서류 위조는 지난 2, 3년 동안 조직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아직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대출만 29건, 모두 30억 원에 달합니다. 감정서류까지 위조해가며 마구잡이로 대출 한도를 높여준 건데 대출금 회수 과정에서 이자 연체 등으로 일부 손실도 발생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이런데도 지난 4월 새마을금고 중앙회 측은 명동 본점을 자산 육성 부문 최우수 금고로 선정해 표창장까지 수여했습니다. 중앙회 측은 과다 감정이나 특혜 대출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내부 규정 위반이 적발되면 징계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같은 사문서 위조와 행사는 한 건만 확인돼도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대학교 학위나 자격증 등을 위조한 일당과 이들에게 위조를 의뢰한 사람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경찰청은 공문서 위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자격증 위조 일당의 국내 인출, 송금책 5명과 위조 의뢰자 90명을 입건해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조 일당은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건당 20만 원에서 190만 원을 받고 대학 학위증이나 졸업증명서, 토익 성적표 등 각종 서류를 조작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중국에 있는 위조범 2명에 대해서는 수사 공조를 통해 검거 시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마약류 밀수 사건 엄정 대응이 그동안 코로나19로 막혔던 하늘길이 지난 4월부터 열리면서 마약 밀수 사범도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 4월부터 반년 동안 마약을 밀수한 27명을 붙잡고 이 가운데 19명은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필로폰 50kg, 야바 5만 5천여 정, 엑스터시 2만 8천여 정을 압수했는데 압수된 필로폰은 167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지난 4월 코로나19로 그동안 닫혔던 하늘길이 열리면서 검찰이 붙잡은 전체 마약 밀수 사범은 868명으로 벌써 지난해 1년 동안 검거한 80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간부급 경찰관이 경찰의 날을 맞아 개최한 단합대회에서 후임 경찰관들을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관내 파출소 팀장인 A 경감이 후임 경찰관 4명에게 욕설하고 폭행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청문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 경감은 지난 21일 경찰의 날을 맞아서 팀원들과 강화도로 단합대회를 갔다가 후임 남자 경찰관 4명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의혹을 받습니다. 당시 A 경감은 탁구장을 함께 갔다가 영업시간 종료로 업장 관계자와 언쟁을 벌였고 후임 경찰관 4명이 말리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프랑스를 방문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파리의 유명 공연홀을 방문한 자리에서 세종문화회관 새 단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면 새 단장을 추진하는 건 44년 만에 처음으로 라이브 음악에 최적화된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을 2028년까지 새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파리의 대표 공연홀 피라모니 드 파리입니다. 거대한 우주선 모양의 파격적인 외관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홀의 내부도 독특합니다. 객석이 무대를 감싸는 포도밭 형태는 공연의 몰입도를 높입니다. 무대와 가장 먼 좌석 사이 거리는 30여 미터에 불과합니다. Oui, bien sûr, c'est dans la conception même de la salle, c'est une salle enveloppante qui privilégie l'intimité. 파리를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피라모니 드 파리를 찾았습니다. 오 시장은 홀의 독특한 구조와 내부 음향시설 등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현장을 둘러본 자리에서 오 시장은 서울 세종문화회관 새 단장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전면 새 단장을 추진하는 건 1978년 개관 이후 44년 만에 처음입니다. 먼저 라이브 음향이 중요한 클래식 전용홀을 새로 만듭니다. 현재 강북 지역에는 클래식 전용홀이 하나도 없어 클래식을 제대로 보려면 강남까지 가야 합니다. 세종문화회관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 문화예술을 사랑하시는 서울 시민 여러분들이 문화예술을 즐기시려면은 저쪽 강남까지 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종문화회관을 지금 리빌딩, 다시 지으려고 하거든요. 3,000석 규모인 대극장은 몰입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에 따라 규모를 축소합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공연 실황을 볼 수 있는 대형 외벽 영상을 구축해 시민 누구나 공연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지난 5월부터 연구 용역에 착수한 서울시는 오는 2028년까지 새 단장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YTN 차유정입니다. 미국은 중국 시진핑 주석의 3년임 결정과 관련해서 중국에 대한 태도가 변할 건 없다면서 내부 정치에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양국 경쟁에 책임 있는 관리에 초점을 맞추겠다면서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중국이 시진핑 주석의 3연임 체제를 확정한 것을 두고 백악관은 중국 내부 정치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Yeah, so we're just not going to comment on internal party politics there inside the PRC. 하지만 미국 정부는 중국과의 경쟁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이완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여전히 존중하고 있다면서 긴장이 일어날 어떤 이유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기후변화와 보건 등과 같은 분야에서는 중국과 협조해 나갈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The administration has been clear that we're focused on responsibly managing the competition with the PRC. This is perhaps the most consequential bilateral relationship. 특히 양국 정상 간 소통 채널을 열어두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미중 정상회담 관련 업무가 진행 중이고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 문제를 논의할 뜻을 밝혔다며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두 정상이 직접 만나는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discussed a possible face-to-face meeting during their recent call and agreed to have their teams follow up to sort out the specifics. We don't have anything further in terms of details on time or location.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이후 시 주석과 5차례 화상 통화를 했지만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대면 회담은 한 차례도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한 예술 고등학교에서 현지 시간 24일 총격 사건이 발생해 60대 교사와 10대 여학생 등 2명이 사망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경찰은 기자회견을 열고 총격범 올랜도 해리스가 오전 9시쯤 학교에 침입해 총을 난사해서 보건교사와 학생 등 2명이 숨지고 학생 7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범인은 이 학교 졸업생으로 경찰과 총격전 끝에 결국 사살됐고 숨진 교사는 교실로 들어오는 총격범을 막아서려다 총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침탈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고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폐행하는 민주주의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놓인다고 한다면 세세한 부분에 정책적인 질의가 그 자체적으로 어떻게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예? 행안위에서 무슨 그 압수수색을 가지고 이렇게 회의를 못할 정도로 이렇게 막고 이렇게 하십니까?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 좀 조용히 하세요. 나가든지. 여러분 정신 차리고 오늘 빨리 이 국감 마무리하고. 국민의힘 여당 의원님들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예? 의회를 어떻게 보길래, 국회를 어떻게 보길래 검찰이 이렇게 안하무인격으로 말이죠.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까? 공정한 녹지평을 말이야. 좀 하세요. 들어와서 내려가세요. 부산 수영구 출신 존경하는 전봉민 의원님 지금 뭐 이 정신이 지금 없습니다. 좀 정말 이런 정치몰이, 정치보복 이런 걸로 가는 이 정부야말로 정말 안타깝다. 그러다 보니까 20%의 지지율밖에 오르지 않는 이 정부. 또 이재명 당대표님은 지지율이 얼마나 높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국민이 뽑은 다수의 국민이 뽑은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발목 잡고 사사건건 시비 걸어가지고 지지율이 어느 나라에서 참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뭐 지지율이 얼마나 높습니까? 민주당 지지율은 참 좋죠.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활동하기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7.1도, 청주 16.5도, 부산 18.3도 등 예년보다는 다소 쌀쌀하지만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 정도 높습니다. 하지만 또 해가 지면 기온이 빠르게 내려가겠는데요. 내일 아침까지는 평년 기온을 조금 밑돌겠고 낮부터는 예년 이맘때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 7도로 예상되고 낮 기온은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제주도만 대체로 흐리겠고요. 그 밖의 지방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기질도 전국적으로 양호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 2도 정도 높겠습니다. 서울 7도, 청주 6도, 부산은 11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오늘보다 1, 2도 정도 높겠는데요. 서울 18도, 광주 20도, 여수 18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영동 지방에는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저희가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